예술은 아름다움을 만들고 정치는 권력을 다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이 두 영역이 가장 위험한 방식으로 만나는 지점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발터 베냐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파시즘은 정치를 미학화한다. 혁명은 예술을 정치화해야 한다. 이 문장은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은 우리가 매일 보고 느끼고 소비하는 이미지와 감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파시즘은 정치를 미학화한다는 말부터 보겠습니다. 이 말은 정치가 예술처럼 세련되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현실의 폭력, 억압, 차별, 그리고 죽음까지도 아름다운 장면으로 포장하는 방식. 거대한 집회는 장엄한 무대가 되고 지도자는 신화적 영웅이 되며 전쟁은 비극이 아니라 장관이 됩니다. 사람들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저 감동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예술은 힘을 잃습니다. 예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술의 비판 능력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술의 미학화입니다. 예술이 현실을 흔들지 않고 현실을 바꾸지 않고 그저 현실을 아름답게 견디게 만드는 도구가 되는 순간 베냐민은 이 지점을 파시즘의 본질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혁명은 예술을 정치화해야 한다고 말했을까요? 여기서 정치화란 예술을 선전물로 만들라는 뜻이 아닙니다. 구호를 외치고 정답을 강요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정치화된 예술이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장면이 어떤 권력 속에서 만들어졌는지 묻게 만드는 예술입니다. 이 이미지는 누구의 목소리를 지우고 있는가? 이 감동은 누구의 고통 위에 세워졌는가? 왜 나는 분노하지 않고 안도하고 있는가? 정치화된 예술은 관객을 취하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 관객을 깨어있게 만듭니다. 파시즘의 예술은 보라고 말합니다. 혁명의 예술은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감각을 마비시키고 다른 하나는 감각을 각성시킵니다. 그래서 베냐민에게 예술은 단순한 취미도 장식도 아니었습니다. 예술은 인간의 감각을 훈련시키는 장치였고 그 감각은 곧 정치적 운명을 결정하는 힘이었습니다. 그는 경고합니다. 파시즘은 인간에게 자기 파괴를 미적 향유로 체험하게 만든다고. 전쟁이 장엄하게 보이고 희생이 숭고하게 느껴지는 순간 인간은 스스로 파멸을 선택하게 된다고. 이제 이 질문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많은 이미지에 감동하고 너무 쉽게 위로받고 너무 빠르게 있습니다. 그 감동은 무엇을 가리고 있는가? 그 아름다움은 어떤 질문을 제거했는가? 베냐민의 말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예술은 당신을 편안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당신을 깨어나게 하는가? 예술은 중립이 아닙니다. 언제나 누군가의 현실을 보이게 하거나 보이지 않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순간마다 예술은 이미 정치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어 볼 주제는 발터 베냐민의 아주 유명하지만 또 종종 오해받는 한 문장입니다. 네,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바로 파시즘은 정치를 미학화한다는 말인데요. 저희가 오늘 살펴볼 텍스트는 이 문장, 그리고 그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된 또 다른 문장이 있죠. 혁명은 예술을 정치화해야 한다. 네, 바로 그 두 문장의 진짜 의미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 개념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왜 여전히 중요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게 거의 100년 전 이야기인데도요. 오늘날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그 수많은 이미지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도와주는 뭐랄까,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가장 큰 오해부터 짚어보죠. 정치를 미학화한다. 이 말만 들으면 왠지 좀 긍정적으로 들리거든요. 그렇죠. 정치가 좀 더 세련되고 예술적으로 변한다. 뭐 이런 느낌이랄까요? 근데 텍스트를 읽어보니까 베냐민의 의도는 완전 정반대더라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가장 큰 함정이죠. 미학화라는 단어가 주는 그 우아한 느낌 때문에요. 아, 베냐민이 말한 건 정치가 더 나아진다거나 아름다워진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정치의 가장 끔찍하고 폭력적인 본질을 아름다움이라는 일종의 마취제로 덮어버리는 행위를 지적한 거예요. 마취제라? 와, 비유가 정말 확 와닿네요. 고통을 못 느끼게 만든다는 거니까요. 구체적으로 그 마취제는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텍스트에서 든 사료들이 있었죠. 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대규모 군중 집회입니다. 군중 집회요? 이건 그냥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가 아니거든요.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조명, 웅장한 음악,
또 반복되는 구호, 거대한 상징물들. 아, 하나의 거대한 연출이군요. 네, 이게 다 어우러져서 하나의 거대한 스펙터클, 그러니까 볼거리가 되는 거죠. 개인은 그 안에서 이성을 잃고 그냥 거대한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게 되는 겁니다. 개인이 사라지고 거대한 그림의 일부가 되는 느낌이겠네요. 지도자를 보여주는 방식도 비슷하고요.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정책을 논하는 정치인이 아니에요. 마치 신화 속 영웅처럼 그려지죠. 그 사람의 손짓 하나, 연설의 억양 하나하나가 엄청난 의미를 가진 것처럼 연출이 되고요. 비판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이 되는 거군요. 네. 그리고 가장 끔찍한 예는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이요? 아니, 그 참혹한 현실을 어떻게 아름답게 포장한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는 그 현실을요. 마치 한 편의 장엄한 영화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영화처럼요? 네. 하늘을 가르는 전투기 편대는 아름다운 군무처럼 보이고 폭탄이 터지는 장면은 아주 화려한 불꽃놀이처럼 연출이 되는 거죠. 와,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죽음은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이라는 감동적인 드라마로 포장이 되고요. 아, 이제야 그 마취제라는 말의 의미가 아주 선명해지네요. 그러니까 고통, 착취, 사륙 같은 현실의 본질은 완전히 가려버리고 네. 그 자리에 감동과 전율, 심지어 어떤 미적인 쾌감 같은 감각적인 포장지만 남기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은 현실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대신에 눈앞의 아름다운 광경에 그저 도취되고 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예술은 뭐가 되는 건가요? 현실을 고발하는 도구가 아니라 현실을 은폐하는 장치가 되어버리는 거죠. 텍스트에서는 이걸 예술의 미약화, 즉 힘이 약해지는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흥미롭네요. 예술이 오히려 더 화려하게 사용되는데 실제로는 힘을 잃고 약해진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모든 예술이 꼭 저항적이어야만 힘이 있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냥 아름다움을 위해 존재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물론입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베냐민이 말하는 예술의 힘이라는 건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 질문을 던지게 하는 능력. 아, 비판적 기능이군요. 네, 바로 비판적 기능을 의미합니다. 이게 정말 옳은가? 왜 세상은 이 모양이지? 하고 우리를 잠시 멈춰서 생각하게 만드는 힘이죠. 근데 파시즘은 바로 그 힘을 제거해버린다? 맞습니다. 예술을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예술의 날카로운 이빨을 모두 뽑아버리고 길들이는 거죠. 그래서 껍데기는 화려하지만 영혼은 사라진 미약한 예술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비판의 이빨이 빠진 예술. 자, 그럼 파시즘이 정치를 미약화하는 게 문제의 진단이라면 베냐민이 내놓은 처방은 뭐였을까요? 네, 바로 그 다음 문장이죠. 혁명은 예술을 정치화해야 한다. 솔직히 이 말도 처음 들었을 땐 좀 섬뜩하게 들렸어요. 그렇죠. 예술을 정부 선전물이나 프로파간다 포스터로 만들라는 말처럼 느껴져서요. 네, 정치화라는 단어가 주는 강한 어감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베냐민이 말한 정치화는 예술이 특정 정당의 구호를 외치는 거랑은 거리가 멀어요. 그럼 뭔가요? 그보다 훨씬 근본적인 역할인데요. 한마디로 예술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의 작동 방식을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걸 보이대로 만든다. 아, 그러니까 파시즘의 예술이 현실을 가리는 커튼이라면 혁명의 예술은 그 커튼을 확 찢어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파시즘의 예술은 우리에게 감동적인 장면을 보여주면서 그냥 봐 라고 말한다면 정치화된 예술은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 어떤 종류의 질문들인가요? 예를 들어서 아주 아름다운 도시의 야경사진이 있다고 해보죠. 파시즘적 예술은 그냥 아름답지 않은가? 라며 감탄하게만 만듭니다. 네. 하지만 정치화된 예술은 우리가 그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묻게 만들죠. 이 화려한 불빛을 밝히기 위해 누군가는 어두운 지하에서 일하고 있지 않을까? 아, 이 멋진 스카이라인을 만들기 위해 원래 이곳에 살던 사람들은 어디로 쫓겨났을까? 이런 질문들이요. 바로 그런 질문들입니다. 감동적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눈물만 흘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 혹시 이 이야기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된 목소리는 없을까 의심하게 만들고 내가 느끼는 이 감동이 혹시 누군가의 침묵을 대가로 한 건 아닐까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거죠. 와, 그러니까 두 예술의 근본적인 균형 자체가 완전히 반대 방향을 향하는 거네요. 그렇죠. 하나는 현실에 대한 생각을 멈추게 하는 마취제고 다른 하나는 현실을 똑바로 보게 만드는 각성제인 셈이죠. 파시즘의 예술은 보라고 외치고
혁명의 예술은 생각하라고 말한다.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이 드는데요. 왜 베냐민은 이 거대한 사회 문제를 하필 예술이라는 창을 통해 분석했을까요? 뭐 정치나 경제처럼 더 직접적인 주제도 있었을 텐데요. 감각 훈련 장치라고 부릅니다. 감각 훈련 장치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고 느끼는 방식 자체가 예술을 통해 끊임없이 훈련되고 형성된다는 겁니다. 감각을 훈련한다?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좀 무서운 말이네요. 우리가 예술 작품을 보면서 그냥 즐기는 게 아니라 무엇이 아름다운지, 무엇에 감동해야 하는지, 심지어 무엇에는 분노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자신도 모르게 배우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뜻이군요.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요즘 SNS에서 유행하는 짧은 영상들, 그 숏폼 콘텐츠들이 떠올랐어요. 아, 쇼폼이요. 네, 어려운 환경을 극복한 성공 스토리, 동물을 구조하는 감동적인 장면들, 이런 것들이 분명 우리에게 위로를 주죠. 하지만 이런 콘텐츠만 반복해서 접하다 보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구조적인 문제보다는 개인의 의지나 선행에만 감동하도록 감각이 훈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무엇이 중요한 문제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 자체가 미디어를 통해 서서히 바뀌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파시즘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는 거고요. 총이나 법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기 전에 먼저 이미지와 감동을 장악해서 사람들이 현실을 오인하게 만드는 것. 이게 훨씬 교묘하고 효과적인 통치 방식인 거죠. 저항해야 할 대상을 오히려 아름답다고 느끼게 만드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파시즘이 인간에게 자기 파괴를 미적 향유로 체험하게 만든다는 정말 섬뜩한 결론을 내립니다. 자기 파괴를 미적인 쾌감으로 체험한다? 그건 정말 끔찍한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다시 전쟁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쟁의 본질은 파괴와 죽음이죠. 이건 명백한 자기 파괴 행위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파시즘은 이것을 거대한 스펙터클로 연출한다고 했잖아요. 장엄한 군대의 행진, 화려한 불꽃 같은 폭격, 숭고한 희생의 드라마. 네. 그 장대한 광경 속에 있는 군인은요, 자신이 지금 누군가를 죽이고 자신도 죽어가고 있다는 현실을 잊게 됩니다. 대신 이 위대한 역사의 한 장면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는 미적인 쾌감, 어떤 황홀경에 빠지게 되는 거죠. 와, 자신의 죽음조차 비극이 아니라 그 멋진 그림을 완성하는 일부처럼 느끼게 된다는 거군요. 네, 이것이 바로 베냐민이 경고한 스스로 파멸을 향해 걸어 들어가는 길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소름이 돋네요. 현실을 직시할 감각 자체를 빼앗긴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나치나 파시즘은 이제 과거의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그 작동 방식은 형태를 바꿔서 우리 주변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텍스트는 오늘날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들을 제시하는데요. 네,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예를 들어 우리가 소셜미디어에서 보는 감동적인 영상들, 그 이면을 생각해 보는 거죠. 이 따뜻한 이야기가 혹시 더 크고 불편한 진실을 가리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 한 기업이 어려운 이웃에게 거액을 기부했다는 감동적인 영상을 보고 박수를 치지만 정작 그 기업이 평소에 직원들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환경을 얼마나 파괴하는지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게 되는 것처럼요. 네, 그 감동이 질문을 막아버리는 거죠. 힐링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듣기 좋은 말이 우리가 마땅히 분노하고 함께 바꿔나가야 할 사회 구조적인 고통을 오롯이 개인의 마음 치유 문제로 축소시키고 있는 건 아닌가. 아,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개인이 알아서 명상하고 쉬면서 견뎌라. 이런 무언의 압력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군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이미지가 나에게서 질문할 힘을 빼앗고 있지는 않은가. 네, 그런 의미에서 텍스트의 마지막 문장이 이 모든 논의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읽으면서 한참 생각에 잠겼던 문장인데요. 만약 예술이 우리를 그저 편안하게만 만든다면 그 예술은 이미 정치적으로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와, 이 문장은 정말 하나의 경고등 같네요. 그렇죠. 어떤 콘텐츠를 보고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아무런 의심도 들지 않는다면 바로 그 순간이 어쩌면 가장 경계해야 할 때라는 신호일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때로는 그 불편함이야말로 우리가 여전히 생각하고 있다는
마취되지 않았다는 건강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발터 베냐민의 날카로운 통찰을 통해 파시즘이 어떻게 현실의 폭력을 아름다움이라는 장막 뒤에 숨기는지, 그리고 진정한 저항의 예술은 어떻게 그 장막을 걷어내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베냐민에게 예술은 거실에 걸어두는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감각을 둘러싼 치열한 전장이었던 거죠. 누가 우리의 눈과 귀 그리고 마음을 사로잡는가에 따라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힐링이라는 말이 어떻게 고통을 침묵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었죠. 네, 최근 여러분에게 위로나 편안함을 주었던 영화, 음악, 광고 혹은 유튜브 영상 같은 것을 하나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오늘 나눈 베냐민의 시선으로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내가 느낀 그 편안함은 어쩌면 내가 외면하고 있던 어떤 불편한 현실 덕분에 가능했던 것은 아닐까라고 말이죠.